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재 취재 데스크. 오늘 이 시간 아시아투데이 정치부 한대의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대의 기자입니다. 예, 얼마나 더위에 고생 많습니까? 네. 많이 덥습니다. 예. 네. 오늘 이 시간 아시아투데이 어제 신문입니다. 네, 9월 10일자 화요일 1면과 3면 기사를 가지고 오늘 한대희 기자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어제 9월 10날자 일면 톱이 방탄 동맹에 들끓는 한동훈 책임론, 이렇게 아시아투데이가 일면 톱을 만들었습니다. 부제로는 검찰총장 문정권 수사 문개기 비판 속에서 김여사 수사와 형평성 결여 논란도, 윤 정부 개혁 동력 약화 원인 제공 지적, 이렇게 됐습니다. 리드만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 동맹이 9일 본격화하면서 문-이 등 전 정권 핵심 관계자에 대한 이원석 검찰의 수사 문개기와 이를 초래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거센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리드를 뽑았습니다. 네. 한 기자, 이게 지금 그제 9일입니까? 8일이죠. 8일입니다. 문재인 사절을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당 차원에서 어떤 그 문재인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의 대응 기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대략 지금 여권에서는 두 사람의 방탄 동맹이 한동훈 대표와 이원석 검찰총장의 전 총장이죠. 네. 지연된 정의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일단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사절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네. 방문을 했습니다. 네. 방문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하고 문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정부를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어요. 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주당도 문 전 대통령의 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방어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이게 방탄동맹이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하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당시 전 법무부 장관이죠. 네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 이제 개입됐다는 그렇죠.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당시 청와대가 온통 네, 개입을 했죠. 그렇죠. 김정숙 여사의 옷값 문제, 감봉권 문제 등 상당히 수사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고소고발이 있었습니다. 아니, 국민적 기대가 일단 윤석열 정권으로의 정권 교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를 얼마나 탈탈 털었습니까? 네. 수많은 사람이 자살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수백 명이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아주 엄혹한 시절을 우리 국민들이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네. 극복하려고 이렇게 아스팔트로 나라를 지키려고 태극기를 들고 시민들이 쏟아져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어렵게 정권 교체를 이뤘는데, 네. 아무런 이 정권의 범죄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있었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제 보수층에서는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문재인 전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처럼 네. 상당히 문 전 대통령이 정권을 이뤄오면서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탈북 어부들 이제 북송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공무원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이제 사살된 서해 공무원 사건 그런 검찰의 수사를 바란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뭔가 이제
이 못한다고 하면서 지지율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이게 윤 대통령의 이 역할을 안 한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수장으로서 또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그 당시 검찰이 역할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저 총장이 여전히 그 역할을 지금까지 쭉 안 해온 거다. 그렇죠. 그런 이제 여건의 이게 전문가들의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는 이 일면톡 관련해서 한동훈 책임론이 뜨는 거에 대해서 심평 변호사가 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연된 정의, 이 지연된 정의의 원인이 한동훈과 이원석 총장에 있다. 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건 뭐 심평 변호사뿐 아니고 네. 지금 여권에서 오래전부터 나오는 지적이고요. 이에 대해서 과거에도 제가 취재를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솔직히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한동훈 지금 현재 대표는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입니다. 네네. 한 네. 기자가 네. 그 한동훈 대표와 이원석 커넥션에 대해서 기사를 좀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당시에 그 수사에 대한 진척,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하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관한 수사가 진척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두 사람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보수 국민들의 상당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윤 대통령이 지난 그 총선 그리고 전에 한동훈 대표를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네네. 분리를 시킨 거예요. 네네네. 분리를 시키고 나서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한 그 수사는 예우 차원에서 좀 막을 수 있으면 막겠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원석 전 총장이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물러나기 직전까지도 수사를 아주 원칙적으로 하려고 고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건대 김정숙 여사라든지 김혜경 여사라든지 그 전 대통령, 지금 이재명 대표의 아내, 부인 이런 분들에 대한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서 김정숙 여사의 그 문제점이라든지 수사할 그 거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산과 바위만큼 크다면은 지금 비교를 하자면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그야말로 깃털처럼 가벼운 그런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지금 무슨 명품백 사건이라는 것도 보면은 내용을 알고 보면 최재형 목사의 그 공작 아닙니까? 네. 일종의 몰카 공작이거든요. 네. 몰카 공작에 당한 그런 내용이고 김정숙 여사의 그 국고를 탕진해가면서 공군 1호기를 타고 외유를 다니고 그리고 옷을 사입고 관봉권이라고 그러면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거든요. 그렇죠. 특수활동비로 이제 자기의 호화스러운 옷을 사입고 그런 수사해야 될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것은 그대로 뭉개고 참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저렇게 진행했는지. 그래서 올해 초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방문 조사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그러면 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를 안 하냐? 할 수 있지 않냐? 그걸 안 했다는 거는 이거 형평성이 이게 안 맞는다. 이런 비판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어디 무슨 수사를 할 때 또 대한민국은 어쨌든 기소 독점주의 아닙니까?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건이거든요. 모든 사건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사 의지.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의지가 있으면 여하한 그 난관도 돌파해내고 증거도 찾아내고 하는 것이 검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 검찰 전 총장 의지가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보수 국민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아해하면서도 네. 상당히 그런 의지가 작용했을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런 또 증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방문 조사에 대해서도, 네. 그 밑에 있는 그 검사들이 보고를 안 했다 해갖고, 본인이 보고를 안 받았다고 또 언론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이와 관련해서, 이게 대통령실하고, 그리고 이제, 이원석 총장 간에, 전 총장 간에 뭔가 그러니까 권력적인 이제 부분에 있어서 뭔가, 힘겨루기를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들이 있었죠. 네. 충분히 이거는 이원석 총장의 매끄럽지 못한, 그런 이제 그 수사 과정, 이건 그 사람의, 뭔가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니냐. 대부분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 말입니다. 지금 이런 그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 네. 사실 정권 출범 6개월 안에 했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6개월 안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걸 끌고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현재 일부 정치 평론가들 내지는 국민의힘 다수의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 이게 요즘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30% 밑으로 떨어지고 뭐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중도로의 어떤 그 확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20% 밑으로 떨어지는 거 말입니다. 그거는 바로 그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집토끼들이 이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토끼들을 모아야 더 외연을 넓힐 수가 있는데 반대의 처방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토끼들이 전부 집을 나가고 있는데 외연을 확장하자, 산토끼를 잡으러 나가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정권은 폭망이거든요. 10%도 못 견뎌요. 뭐 지탱하지 못해요. 집토끼들이 결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집토끼들을 결집시키는 것, 그것은 바로 문재인, 이재명 사법 처리.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수 지지층이 좀 많이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월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판결이 이제 나옵니다.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네, 바로 눈앞에 있죠. 10월을 기점으로 해갖고 좀 반등이 있을 거로 보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아주 위기 국면이라고 지금 마지막 어떻게 보면 발악을 하는 듯한 느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온갖 계엄령. 그리고 또 뭐 어제 오늘은 계속 뭐 계엄령일 때 국회의원을 뭐 인신구속을 또 면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찾겠다. 마치 자신이 죄를 저질러서 그 사법 처리를 받는 것을 마치 그 정권 차원에서의 어떤 정치 투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도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민주당은 어제 또 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랑 함께 군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쳤다. 근데 그 시기가 그 화재 사고가 나서 상당히 많은 그 국민이 이렇게 변을 당했을 그 시기였는데 이게 뭐 대통령으로서 이게 뭐 잘못된 일이 아니냐라고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엄령도 안 먹히니까 이제는 대통령 부부의 군 골프장 뭐 이용했다라는 그런 이제 의혹까지 들고 나오는데 솔직히 이와 관련해 갖고 국방부 장관은 자기가 이제 직을 걸겠다. 군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제보가 또 확실히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계엄령도 제보 아닙니까? 계엄령도 이제 제보인데 제보를 내놔라 하니까 지금은 이제 쉬쉬하고 못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일정은 말입니다.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유리알처럼 공개가 되고 거기 뭐 대통령실에 기자들이 수백 명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일정이 공개가 되고 아침에 그리고 풀 기자단이 따라붙고 그런 일정을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대통령이 그 대통령실 기자들의 눈을 피해서 군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친다. 참
글쎄요. 그게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요즘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그 속담보다도 더한 시대가 아닙니까? 대명천지 세상에 스스로의 신뢰를 저렇게 네. 떨어뜨리고 있어요 지금. 일단 그만큼 민주당이 10월 오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갖고 상당히 급하다. 이런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기자, 저기 지금 우리 지금 실시간 댓글이 올라왔는데 이 대전 이모님이 보낸 댓글이 있습니다. 설마 대통령님이 이 시각에 골프를 치실까요? 제보를 한 자를 밝히라고 좀 남이님 그리고 이렇게 재밌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시청자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아주 재밌는 댓글, 의미 있는 댓글들은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 9일자 또 삼면톱, 그러니까 이 일면톱과 관련해서 3면을 전부 문이 방탄동맹으로 우리 어제 아시아투데이가 제작을 했는데요. 톱 기사가 문 수사, 친명 비명, 똘똘 뭉친 민주, 화학적 결합까지 의문, 그리고 부제로는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 출범, 개파 초월, 검찰의 칼에 대응, 여당은 감정의 골 외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일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접근하는 형식으로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솔직히 바쁜 쪽은 이재명 대표가 더 바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친명이 똘똘 뭉친다고 해도 비명이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단합단 힘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에 관련된 사위 관련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기회가 온 거예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래서 뭐 최근에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를 출범시켰고 이를 통해서 비명계에 뭔가 호응을 얻어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식의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명계에는 이재명 대표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아주 이제 이런 전략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용을 해서 지금의 앞으로 다가올 사법 리스크를 넘어보겠다. 아주 과거에 문 전 대통령의 문재인 정권 시절에 했던 적폐청산과 비슷한 프레임을 윤석열 정부에 씌우면서 이건 윤석열 정부가 야당 대표와 전 대통령에 대한 이게 무자비한 공격이다라는 그런 이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문희 방탄동맹에 한동훈 책임론이라고 지금 쓴 일면 톱을 뽑았지 않습니까? 정권은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출범하면 한 달, 두 달 안에 이런 문제는 사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개혁은 한두 달 안에 하지 않으면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문재인 정권 초기에, 출범 초기에 문 정권이 시도했던 바가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개헌을 하려고 그랬죠. 개헌을 하려고 했고, 조국 수석이 그때 자기가 직접 개헌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떼고 또 국민이라는 단어도 빼고 사람들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들고 나오고 막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이 진행하려고 하다 결국 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못하면 초반기에 못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법 처리 문제 이것은 진작에 참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을 윤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들도 보면은 김문수 장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이제 강하게 원칙적으로 개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이에 대한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도 속도를 좀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톱 기사는 그렇게 뽑았고요. 사이버 기사는 이게 뭡니까? 이게
민주당이 추경호 그 국민의 원내대표가 그 문재인, 이재명, 문명 방탄 동맹에 대해서 이게 선동 정치다라고 규정한 건데요. 물론 뭐 여당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윤 정부 수사가 이렇게까지 쭉 지연이 됐는데 원래 되려면 원래 정치 탄압을 하려면 권력을 잡자마자 바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거의 2년 반 쭉 끌어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치 탄압이라고 보기엔 좀 힘든 거죠. 솔직히 문재인 전 정권의 적폐청산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건 선동정치다. 뭐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방탄동맹이 규정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야권 탄압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강압수사 뭐 이런 거는 진짜 이거는 되지도 않는 아주 선동적인 정치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려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제가 이 지금 콘티에 없는 질문인데요. 한 기자. 네. 한 기자 북한에서 왔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한대희 기자는 그 20살에 넘어왔죠. 네. 예, 평양에서 온 그 탈북민 기자입니다. 몇 안 되는 아주 젊고 유능한 탈북민 기자입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북한에서 온 탈북민의 입장에서 네. 지금 현재 이런 그 방탄 동맹, 네. 문의 방탄 동맹 그리고 이런 상황 그리고 이것을 초래한 그 한동훈 이원석 커넥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제가 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다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뭐 19살까지 북한에서 살면서 네. 느낀 뭐 독재 정치 이런 이제 압박이란 거는 솔직히 여기서 말하는 압박하고는 다릅니다. 솔직히 네. 거기는 만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잡아서 강제적으로 민주당을 압박한다. 하면은 뭐 국회에 남아난 의원들이 있었을까? 네. 그리고 계엄령 사건도 굳이 계엄령 같은 걸 만들지 않죠. 굳이 뭐 얘기하지 않고 얼마든지 해도 누군가가 그에 대해서 토 하나 다룰 수 없는 그런 이제 거기는 그쪽 그런 사회거든요. 네. 그리고 뭐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대표도 똑같이 이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반이 잘 닦아졌냐, 이게 선대 대통령들의 얼마나 그 노력이 있었냐를 볼 수 있는 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메시지가 맞지 않는 걸 저는 솔직히 보면서 참 이게 말이 되냐. 북한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말이 안 된다고 볼 거예요. 아마 김정은도 매일 저녁 연합뉴스나 YTN 그리고 그 종편을 켜놓고 매일 보는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이걸 보면서 저 새끼들은 왜 정치를 저렇게 하지?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남인님 이북 사투리를 전혀 안 쓰시네요. 아, 네. 좀 많이 고쳤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그건 뭐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솔직히 뭐 국민들은 아니 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이 정치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고 생각이 있었으면 왜 그때 법무부 장관 할 때 제대로 수사를 안 했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되치기를 당하는 거다. 네. 야당이 거대 야당이에요. 의석수가 160, 170석, 조국당까지 하면 그 180 넘어갑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를 하겠다 생각했으면 이 거대 야당에 맞서려면은 미리 좀 겁을 줬어야 되지 않겠나. 네. 아, 이건 뭐 지금 상황이 아니고요. 뭐 저쪽에 비교를 하라고 해보니까, 하라니까 이제 제가 그냥 비교를 해본 겁니다. 네. 한 기자. 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이후부터 네. 8.15 경축사에서도 윤 대통령이 이제 네. 8.15 통일 독트린을 얘기하고 그리고 네. 바로 직후에 또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고 네. 이렇게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그런 행보라고 우리 신문도 아시아투데이에서 네. 기사도 냈지 않습니까? 그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도 야당이 발끈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반국가 세력이라면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어떤 지하 정치를 네. 획책하는 그런 무리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한 기자는 누구보다도 이런 감이 있을 텐데 감과 촉이 있을 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뭐 일반 나이브한 대한민국의 남쪽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북쪽 사회에서 20살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기자가 보시기에 그 대통령의 그 발언 네. 그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저는 뭐 대통령이 근거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보지 않고요. 네. 분명 이제 여러 이제 국내외 현안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그 메시지는 확실히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요. 한 4년 전이죠. 청주에서 이제 간첩단 사건. 우리 그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F-35 스텔스 전투기와 관련된 그 도면, 도면까지 접근을 해갖고 그걸 이제 북한에 넘기려고 했던 간첩단 사건.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고요. 또 뭐 최근에는 정보사에서 블랙 요원들의 정보가 거의 4, 5년에 걸쳐서 수집되고 그게 중국인을 거쳐서 통해서 북한에 넘어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은 뭐 고정 간첩을 차치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산업 스파이와 간첩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러면 국가 수호의 의지가 있는 대통령이 그 의지를 강조하려면 그런 발언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민주당이 그걸 되게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공당에서 나올 이야기인지 저는 상당히 의아스러워요. 오히려 대통령이 그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정부에 힘을 실어줘서 철저하게 국민에 대한 국가 안보는 여야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야가 없는 이런 사안을 갖고 계속 이제 본인들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 단어에 꽂혀서 그러는 거는 이 사람들 왜 이게 여기에 꽂히지? 이라는 저는 의문. 도둑이 제발 그렇죠. 제가 그 말을 막 대놓고 할 수가 없어갖고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상당히 좀 의아스럽다. 왜 이렇게 하냐? 본인들이 뭔가 캥기는 게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안보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여야가 구분 없이 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최근에 지금 북한의 풍선이 날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17차례, 18차례 이렇게 됩니다. 거의 요즘은 타이머, 북한에서 이제 풍선이 공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터질 때 이 타이머가 상당히 조잡해요. 이게, 안에 건전지에다가 이제 호일을 합선을 시키는 식으로 해갖고 비닐을 이제 녹여서 이제 자르는 식의 타이머인데 이게 잘못 작동을 해서 떨어져 불이 났어요. 네, 어제 그제 막 불이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민가에 떨어져가지고. 이런 것도 왜 그러면은 정부가 이걸 대책을 안 세우냐. 야권에서는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이런다. 첫째. 두 번째, 이걸 공중에서 오는 걸, 군인들이 이제 군을 동원해서 터쳐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 여러 가지 그런 대안들을 내놓긴 있는데 북한하고 지금 대화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을 무시를 하고 지금 미국과만 소통을 해서 본인들이 핵 보유국으로 가겠다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게 비핵화를 강조하는 정권에서 이런 북한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나? 그게 문재인 정권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도 솔직히 북한에 노란한 거죠. 아니 그렇게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북한이 핵을 개발할 의지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우리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위험한 속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화를 한다? 이건 진짜 이거 지고 이제 불에 떼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주당의 대북 정책 그 관념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핵 문제 나와서 말입니다.
네. 북한을 핵국가로 만든 그 네. 원죄 만든 1등 공신이 민주당이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뭐 햇볕 정책. 김대중 대통령 아닙니까? 햇볕 정책,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펼치면서 북한에 쌀도 주고 해서 솔직히 대북 송금. 네. 고난의 행군. 네. 그 돈이 핵개발 자금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북한이 대한민국이 IMF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명 상당히 이제 대기근이 왔었습니다. 300명이 굶어 죽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북한이 이제 한숨 돌리게끔 만든 게 솔직히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건 제가 체험한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대북 송금도 지금 이재명 대표도 대북 송금 관련해 갖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북 송금이라는 건요. 아마 일반인들이 했으면 큰일 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정치인들은 정치인이라는 그 방탄 조끼를 입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사법부도 겁을 내고 지금 수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돈이 들어가면요. 북한은 달러가 들어가면요. 이 돈을 갖고 그 해외에서 최신 무기에 들어갈 부속품들, IC 집적회로 이런 소자들을 사갖고 이걸 다 핵무기 만드는데 넣어요. 그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걸 핵을 놓을 수 없는 정권이거든요. 김정은 정권은 지금 할아버지 때부터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개발해왔던 이 핵무기를 놓는 순간 본인들도 죽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고 러시아가 침략을 당했던 이런 경험들이 김정은한테는 상당히 와닿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핵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준다. 민주당이 이런 대북 정책을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원죄에 대해서 석고 대죄를 해도 안 되는 상황이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신문 기자를 하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 6.15 남북 정상회담, 2000년 6월 15일인데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그때 남북 직항로로 비행기로 갔다 왔어요. 그렇죠. 그때 평양을 갔다가 김포공항으로 왔어요. 그때 인천공항이 만들어지기 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 와서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성과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민 여러분, 이제 이 한반도의 전쟁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반대죠. 그때부터 전쟁 위기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어떻게 보면 저 국회의원들 당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전 국민들을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파멸로 끌고 갈 수 있는 북한의 북핵을 키운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적개심이랄까 이런 게 없어요. 없어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말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어디에 먼저 투입이 되느냐? 핵개발에 먼저 투입됩니다. 그렇죠. 가장 이제 예를 들어 100원이 들어오면은 핵개발에 먼저 씁니다. 두 번째가 아마 그걸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패밀리들의 샴푸, 자기들 비용이지 않습니까? 비용이죠. 1호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유지 비용. 거기에 고급 향수도 들어갈 것이고, 애완견 샴푸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 요트도 들어갈 것이고, 그걸 감당합니다. 세 번째는 말입니다. 대남 공작입니다.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 세력, 그것은 바로 북한의 대남 공작에 의해서 육성이 되고 지원이 되고 키워지고 있는 그 세력들입니다. 그 대남 공작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요즘 최근에 김문수 장관이 이제 좀 스타로 뜨고 있지 않습니까? 환노위 보면요.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은 종북 주사파들이 완벽하게 장악한 그런 민주당이거든요. 그래서 나이브하게 보면 안 되거든요. 경기동부 이석기의 통진당, 그 잔당들, 그리고 경기동부 연합 그룹들,
그리고 완벽하게 종북 주사파 그룹들이 이 민주당을 장악했단 말입니다. 지난 그렇죠. 민주당 총선 공천 과정에서 386 전대협 세대는 오히려 뭐 그건 약한 그룹이에요. 네. 한총령 그룹들이 여기는 완전히 찐 종북들이란 말입니다. 네. 찐 종북들이 지금 민주당을 장악을 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윤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직시하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뭐 직접적으로 거론 안 하겠지만 아마 그 김문수 장관 그 인사청문회 보면 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 일부가 아니죠. 대부분의 의원들이 김문수 장관의 역사관을 되게 많이 건드렸어요. 네. 근데 이게 친일 프레임은 김일성부터 나온 거거든요. 이게 가끈 그 전략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일본하고 대한민국의 이 감정을 상당히 이간질을 시켜서 이게 북한에 이롭게 하려고 하는 전략인데 이걸 민주당은 그냥 친일이라는 그런 이제 프레임으로 계속 그 역사관을 건드리고 있어요. 솔직히 뭐 그런 식이면 우리가 50년 전쟁에 남북이 전쟁을 하면서 몇백만의 국민이 죽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왜 이 얘기를 안 하죠? 왜 김일성한테 저는 사죄를 받아내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없는지. 일본 천황한테는 맨날, 사죄하라. 그리고 총리한테 사죄하라 이러는데, 저는 솔직히 김일성이나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한테 그런 발언을 한 민주당 의원이 나오면 저는 아마 대통령으로 밀어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 이렇게 민주당이, 너무 그 외교, 그리고 대북 정책, 그리고 이제 대일 외교에 대해서 상당히 이질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가 있는 게 이게 지금 국제 정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소미아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본하고의 협상 파기해갖고 끝내는 이제 완전 파기됐다가 다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살렸지 않습니까? 일본은 군사위성을 수십 대를 갖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12대 석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몇 대가 없습니다. 이게 지소미아가 없으면 북한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에만 의존하겠냐? 아니죠. 다각적인 연합국의 그 정보력을 이용을 해야 우리가 돈을 적게 들이면서 북한을 견제할 수가 있고 북한을 들여다 김정은이 뭘 하는지 핵 버튼을 누르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계속 하고만 그런 식이면 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 왜 전쟁의 책임을 묻지 않는지 저는 그거부터 좀 묻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역시 우리 북에서 온 우리 탈북민 한대희 기자, 아주 앞날이 창창한 미래가 유망한 젊은 기자입니다. 한대희 기자, 지금 언론계에서 탈북민 기자들이 좀 꽤 있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연합뉴스 TV에 좀 말씀해 보십시오.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연합뉴스나 동아일보, 그리고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서울신문 문경근, 꽤 많습니다. 연합뉴스 TV 지성림 기자, 다 아주 언론계에서 아주 활약이 대단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한대희 기자. 앞으로 활약을 잘 부탁드립니다. 한대희 기자와 시청자 여러분, 아시아투데이 정치부의 에이스입니다. 정치부의 한대희 기자와 일단 지난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대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아까 한대희 기자와의 대담에서 나왔던 그 친일 문제, 지금 민주당이 사력을 다해서 뉴라이트, 친일 이런 걸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민주당의 고정 레파토리입니다. 레파토리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강산 PD님,
김문수 장관님 관련해서, 예. 이번 주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일제시대에 국적이 뭐였냐고 물었죠. 물은 그 야당의 질문에 무슨 한국 국적이냐. 일제시대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는데 라고 이제 김문수 장관이 아주 팩트에 기반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와글와글 떠들었거든요. 계속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 국적, 한국 국적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제치하에 시청자 여러분, 일제치하에 식민지 조선인들은 모두 국제법상 일본 국적입니다. 제가 이거 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팩트를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역사의 팩트를 정치적으로 주의 주장으로 왜곡이라기보다 주의 주장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시도입니다. 역사는 역사고 정치는 정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있는 역사를 사후에 정치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덮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시도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일어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민주당이 헌법 전문에 5.18을 넣자. 또 뭐 현재 벌어지는 갖가지 정치적 사건을 넣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헌법 전문에 5.18을 넣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주장은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대표도 일부 지금 동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선진국 치고 특히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 치고 헌법 전문에 전문이 너덜너덜하게 붙은 나라가 없어요. 가장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가장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인데 거기에 이 민주당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제약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헌법 전문을 너덜너덜하게 이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사건들을 넣는 나라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냐면 중국 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이 그래요. 러시아의 헌법이 그래요. 전체주의 국가거든요. 북한의 헌법이 그래요. 베트남의 헌법이 그래요. 토탈리타리즘, 전체주의 국가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진국들은 그 나라의 기본적인 합의 있지 않습니까? 건국 당시에 나왔던 사건과 어떤 이념들, 최소한의 그 스토리만 쓰고 있지 이후에 정치적 필요에서 이렇게 헌법에다가 너덜너덜하게 전문을 쓰겠다는 것은 아주 정치적으로 금기가 돼 있어요. 활용 보십시오. 지금 5.18 넣자고 지금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 그러면 또 20년, 30년 뒤에 또 무슨 상황이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또 뭘 넣자고 난리를 떨지 않겠습니까? 헌법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헌법은 이러나 저러나 지키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지금 김문수 장관의 일제시대 때 조선인이 무슨 국적이었느냐 묻는 질문에 아니 나라가 없는데 일본 국적이지 무슨 대한민국 국적이냐라고 한 팩트에 기반한 아주 상식적인 발언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 팩트를 좀 검증하는 그런 글을 서울대 전 낙성대 연구소 이영훈 교수님이 최근에 어디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이영훈 교수님은 아주 세게 밀도 있게 취재를 해요. 학자지만은 그런 주의 주장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팩트와 팩트에 기반한 그런 사실 증명.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철두철미한 분입니다.
이영훈 교수가 든 사례가 있습니다. 1923년 2월 12일, 1923년이면 일제시대 아닙니까? 만주 간도 용정에서 어느 조선인이 중국인 병사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이영훈 교수님이 이제 글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정은 연길 밑에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일송정 푸른솔 그 소나무가 있고 우리 일제시대 때 한인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그런 지역입니다. 용정입니다. 용정의 조선인이 시민대회를 개최해서 중국 병사가 조선인을 살해했으니까요. 그래서 시위를 하면서 중국 정부에 항의하고 가해자 처벌을 요구를 했어요. 이때 그때 열린 시민대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있어요. 일본 국적에서 벗어나자는 탈적 운동을 결의했어요. 일본이 조선인들을 일본 국적에 메어놓고 말로만 일시 동인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차별하고 심지어 학살까지 하면서 조선인을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 쓰였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한반도 주변 동아시아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정은 시청자 여러분 여기쯤 됩니다. 백두산이 여기 있고요. 여기 용정, 연길 여기에 우리 한인들이 여기 많이 살았거든요. 제만 한인들. 그러니까 여기는 당시에 좀 이렇게 무주공산처럼 확실하게 국가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당시 여기까지 해서 만주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조선은 이미 일본과 한나라가 되었고 조선은 당연히 국적이 대한민국이란 국적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살해당한 조선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인 조선인들이 중국 병사가 살해했으니까 항의를 한 시민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그 시민대회의 슬로건이 뭐냐면 일본이 조선인을 일본 국적에 메어놓고 말로만 이렇게 우리 일본인과 똑같이 대우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중국인 병사에 살해당하는 거 멀뚱멀뚱 보고 있다는 것을 항의하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기존의 팩트가 뭐냐면 조선인들이 전부 일본 국적에 매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팩트를 두고 정치적으로 그냥 정치 공세로서 김문수 장관의 그런 팩트에 기반한 답변을 공격할 거리가 아니죠. 역사적인 사실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주 조선인의 이 탈적 운동은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국적으로의 귀화 운동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 조선인들을 일본 국적에 메어놓고 말로만 내선일체, 당시 나왔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과 일본은 한나라다라고 떠들고 있지만은 일본이 왜 우리 내선일체라고 그래놓고 일본인이 살해당했다면은 일본 경찰이 출동을 해서 막 중국에 항의라고 했을 텐데 조선인이 당했는데 말로는 내선일체를 외치고 조선인은 일본 국적이라고 해놓고 왜 멀뚱멀뚱 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일본 국적을 벗어나서 중국 국적으로 가겠다. 이런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1923년에. 이 사례를 그럼 두고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또 이강삼 PD님, 이승만 대통령이 쓴 책 표 좀 띄워주십시오. 네. 우리 대한민국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쓴 만주의 한국인들이라는 책입니다. The Koreans in Manchuria. 만주의 한국인이라는 책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쓰신 책인데 만주 조선인의 국정 문제를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제기한 사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었습니다.
1931년 일본이 만주 대륙을 침략하고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가를 세웠는데 만주국의 승인 여부를 둘러싼 국제연맹의 총회가 1933년 제네바에서 소집되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제네바로 건너가 조선 독립을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이승만이 제네바에서 편집한 이 저책입니다. 만주의 한국인들이라는 소책자는 만주 사변에 대한 국제연맹의 보고서에서 조선 부분을 발췌하고 그 나름의 해설과 보충을 가한 겁니다. 이 소책자에서 이승만은 임진왜란, 을미사변, 경신참변 등 역사적으로 일본이 조선인에 가한 만행을 소개한 다음 만주 문제의 해결은 만주의 조선인이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함에 그 열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파리에서 발간한 만주의 한국인 이 책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이 만주의 한국 조선인들이 일본 국적으로 되어 있었다는 그것을 기초에 깔고 지금 이런 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두고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좀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고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팩트를 두고 어떻게 주장을 할 것인지. 일제시대의 말입니다. 조선인들이 갖고 있었던 국적으로의 한국적은 없었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한국 정치가 만들어낸 허위적인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역사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역사는 아주 연구를 해야 되고 팩트를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연구자들한테 맡겨놔야지 공부 안 한 정치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이영훈 교수가 얼마나 철두철미한 팩트 검정주의자인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안 나오네요. 시청자 여러분, 조정래 작가 알고 있죠?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을 써서 100만 부 넘게 수백만 부가 팔린 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조정래라는 작가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사실을 이 이영훈 교수가 2007년경에 밝혀냈습니다. 조정래가 쓴 조정래라는 작가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반박을 못하게 밝혀냈어요. 당시에 시대정신이라는 사상 잡지에 시대정신이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 뉴라이트 기관지입니다. 시대정신이라는 사상 잡지에 이영훈 교수가 조정래론을 실었어요. 조정래론을 실었는데 그게 조정래의 어떤 작품을 가지고 얘기를 했느냐면 아리랑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리랑. 조정래 작가가 쓴 대표적인 소설 중에 아리랑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대하소설인데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여기가 무대가 1905년 무렵입니다. 1905년 무렵에 그러니까 우리 일제가 조선에 대한 침탈이 본격화되고 거의 일사보고조약이 체결이 되고 그리고 막 그렇게 경제 침탈이 본격화하던 그 시기예요. 거기에 김제
김제평야, 만경강이 흐르고 있는 전라북도 김제 쪽의 그걸 무대로 해서 이 소설이 시작합니다. 김제평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평선이 보이는 그 정도로 광활한, 농토가 펼쳐지는 곳이 김제평야거든요.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조정래 작가는 그 김제평야를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소설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영훈 교수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1905년의 김제평야를 실제로 조사를 해요. 지적도를 다 떼봤어요. 그 당시에 일제가 그래도 뭐 이렇게 조선의 지적도도 있을 거고 일제가 조사를 다 했다. 우리 토지 조사를 다 했거든요. 지적도를 다 떼봤어요. 소설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김제평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동양척식회사, 일제의 동양척식회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농사를 잘 짓고 있던 우리 농민들을 다 농토를 빼앗아가지고 농민들은 농토를 빼앗겨서 사할린으로 만주로 뿔뿔이 흩어졌다는 게 기본적인 소설의 그 줄거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그 농민들은 나무에다 묶어놓고 즉결 총살을 하고 뭐 이러는 내용이 흘러가는데 실제로 이제 이영훈 이 교수가 당시의 지적도를 다 떼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여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였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당시에 조선이 막바지였기 때문에 대한제국에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으려면은 수리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수지를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관계에 물을 가둬야 되는데 평야에서 저수지를 만들려면 대규모 수로를 만들고 저수지를 관계시설을 만들려면 대규모 노동력이 동원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런 그 산이 있거나 이럴 때 여기다 물을 가두는 건 쉬워요. 적은 노동력으로 할 수 있지만 이런 김제평야 같은 곳에는 대규모 노동력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그런 수리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그런 국가적인 능력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닷물이 들어오고 또 여름이면 비가 안 올 때는 갈수기 때는 쫙쫙 갈라지고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일제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해 가지고 수리시설을 만들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원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완전 황무지였던 땅을 일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개간을 하고 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든 거예요. 조정래는 반대로 묘사를 한 거예요. 원래 그랬는데 일제가 와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농토를 빼앗기고 만주로 사할린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는 게 이 소설인데 이영훈이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이영훈 교수 현지에 가서 지적도를 다 떼보고 보니까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1905년물에 보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오래 살았던 그 자손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여기는 뭐 농사 못 짓는 땅이었다. 오히려 일본이 들어와서 농지를 개간을 하고 수리시설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무주지난 장수에 조선인 우리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가지고 이곳을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영훈 교수가 조정래는 답하라. 이러한 역사적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래서 조정래 작가가 아무런 답변을 못했어요. 몇 달 동안. 6개월 뒤에 조정래 작가가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동국대에서 학생들 앞에서 조정래 작가가 역사 강의를 하면서 우연히 그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 얘기가 나왔어요. 아리랑 얘기가 나왔어요.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사만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보다 더 이전 마한 진한 변한 시대 있지 않습니까? 사만시대 여기에 벽골제라는 저수지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참 말인지 시청자 여러분. 조정래의 답변이 그랬어요. 태백산맥 마찬가지입니다. 왜곡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사는 역사하고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놔둬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지금 그 뉴라이트
관련해서 논의가 하도 나오다 보니까 초기에 뉴라이트를 했던 뉴라이트 운동이 2004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뉴라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2004년도에 일어났어요. 뭐 뉴라이트가 친일파니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뉴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친북한 노선에 대한 반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주도했던 이 뉴라이트가 누구냐면 김영환, 강철, 주사파의 원조인 강철 서신의 김영환입니다. 이 김영환 그룹과 안병직 교수 등 지식인 그룹이라든지 또 의사, 교사 등 이제 2004년 이 무렵에 광범위한 지식인 그룹이 뭉쳐서 만들어낸 그 운동이 뉴라이트 운동인데 그것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민주당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종북 근성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뉴라이트 운동을 시작했던 김성회 전 대통령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입니다.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뉴라이트를 친일파로 모는 자들을 고소 고발하겠다. 민주당과 좌파들의 친일몰이 광풍에 결코 침묵하거나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김성회 전 비서관이 페북에다 쓴 글입니다. 특히 뉴라이트는 친일파로 매도하고 왜곡하고 매국노 취급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상과 학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하고 개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법에 의거해서 고소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좌파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서 뉴라이트는 친일파로 왜곡하고 매도하는 자들의 발언과 글들을 수집해서 공동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 뉴라이트 문제로 토론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응해줄 것이다. 뉴라이트의 탄생에 기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뉴라이트가 지향했던 바, 뉴라이트의 방향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하고 토론하고 응대해 주겠다. 하지만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뉴라이트를 함부로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 추호도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철진한 친일몰이 색깔론 메카시즘 광풍을 일으켜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고 거짓과 왜곡을 일삼는 자들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게 지금 김성회 전 비서관이 자신의 페북에 쓴 글입니다. 우리 아투TV도 역시 이런 뉴라이트를 왜곡하고 이렇게 폄하하려는 그 시도들에 대해서 글들을 수집해서 그러한 결과들을 이 다음 주 방송 이후부터 계속 공개할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최영재 취재 데스크,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